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발표해 주신 이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2007년에 인턴으로 KT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약 15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초대해 주신 주최 측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94년에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래픽 카드가 99년에 나와서 게이밍 GPU에 열중하다가 AI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들이게 되고 AI의 이제 발전에 함께 기여하게 된 게 약 2012년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또는 그 전에 AI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물론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모든 거를 다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AI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따로,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뭔가 값싸고 성능이 좋은 가성비가 좋은 하드웨어는 또 따로,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설팅 회사가 내놓은 2019년에 내놓은 어떤 보고서를 보면은요, 일단 왼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 부분만 보셔도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 일단 2017년에 있는 팩트,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2025년을 예측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뭐 인퍼런스하고 트레이닝이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 2025년에는 뭐 이제 물론 CPU가 굉장히 강세였지만 에이직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트레이닝에서도 GPU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에이직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가 저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젠슨 왕 CEO부터 해서 엔비디아가 바라보고 있는 AI는 일단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저보다 더 뛰어난 개발자분들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마어마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우리가 뭐 레즈넷과 같이 아주 일반적인 AI 모델을 다운받아서 패스트 프로파게이션 끝에 이제 로스 펑션에서 평가를 해주고, 그 평가가 별로 안 좋으면 이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 모델이 알아서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뭐 블랙박스란 이야기도 나오고 설명이 가능한 AI에 대한 논쟁도 나오고 있듯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본질을 위해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분들께 AI 개발을 더 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근본 축이 바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유기적인 결합이 바로 뛰어난 AI 개발과 유연한 AI 개발을 할 수 있는 바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가장 밑에 있는 칩, 그다음 그 칩을 담고 있는 서버와 같은 하드웨어 레벨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이는, 저희가 이제 예전 용어로는 미드웨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요즘에는 뭐 라이브러리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속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거에 더해서 가장 상단에 보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프레임워크들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각 도메인 영역에 있는 연구자분들과 개발자분들에게 이 풀스택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유즈 케이스 중에 HPC, 즉 과학 계산을 제외한 AI와 메타버스라고 하는 유즈 케이스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풀스택을 제공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려서 엔비디아의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AI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시장에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워크로드일 경우에 엔비디아 AI 플랫폼을 사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엔비디아 AI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AI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어떤 GPU를 올바르게 선택할지에 대한 가이드도 드리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뭐 인프라를 위한 매니지먼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상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많은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 AI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개발자 입장에서 또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는 SDK를 독립적으로 차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워낙 자사가 갖고 계신 어떤 워크플로우가 이미 존재를 하고 이 안에 어떤 특정 SDK를 독립적으로 다운받아서 이식시켜서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보다 조금 더 시작점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SDK 여러 개들을 엔비디아가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조합을 해서 워크플로우 레벨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 두 가지 예를 모두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SDK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학습과 추론에 모두 사용되어지고 있는 SDK들이 있습니다. 이제 CUDNN이라고 하는 SDK가 사실 저희가 내부에서 집계하는 SDK 다운로드를 매월 집계하고 있는데 뭐 거의 압도적인 다운로드 수로 CUDNN이 이제 학습에서 많은 사용을 쓰임을 받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복수계의 GPU 또는 복수계 GPU 서버에서의 학습이 대두됨에 따라서 니클이라고 하는 프로세서와 프로세서, 또 쉽게 얘기하면 GPU와 GPU 간 통신을 더 가속해주는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런스 같은 경우는 트라이턴이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그 인프런스 서빙 플랫폼이 있고요. 또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텐서RT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한 번 더 최적화를 시킴으로써 추론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SDK를 시장에 제공하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거에 더해서 조금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엔비디아 AI 뒤에 엔터프라이즈를 붙여서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들어서 시장에 제공하고 있고, 실제 지금 올해에도 기업 고객분들이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엔비디아 AI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정식으로 구매하게 되시면 이제 최적화 작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장애 해결 등에 대한 엔비디아의 공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그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소프트웨어를 묶었느냐를 보시는 것도 개발자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밑에 뭐 vGPU도 보이고 GPU 오퍼레이터도 보이시는 것처럼 VM 환경 또는 베어메탈 아니면 컨테이너 환경 아니면 이것들에 대한 조합, 인프라가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GPU를 얼마나 손쉽게 이 인프라에 매칭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관리용 SDK를 일단 기본적으로 담고 있고요. 그 제일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바로 밑단에 존재해야 되는 텐서RT나 트라이톤 또는 뭐 그 전이 학습이라고 하죠. 트랜스퍼 러닝, 프레트린,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내가 갖고 있는 아주 특정 이미지를 전이 학습시킬 수 있는 그 타워와 같은 툴킷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스윗을 또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SDK에 대한 예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한 예가 되겠는데요. 워크플로우에 대한 예는 사실 굉장히 다양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 이제 니모 메가트론이라고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파이토치 기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친숙한 파이토치 기반인데 요즘 대두되고 있는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특별히 파이토치 기반에서 조금 진화된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니모 메가트론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서 이게 과연 나한테 정말 쓸모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니모 메가트론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안에는 엔비디아가 사전에 검증하고 테스트를 완료한 초거대 AI 모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PT-3의 파라미터 숫자에 따라서 저와 같은 파라미터 수를 제공을 하고 있고, T5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데이터 패럴리즘,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여러 개 GPU에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너무나 커서 GPU 한 장에 담길 수 없는 이 초거대 AI 모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복수개의 GPU에 나눠서 분배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니모 메가트론에서는 간단한 옵션 명령어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노란색처럼 내가 이 AI 모델을 수직으로 레이어를 어떻게 나눠서 이 GPU에
분배할지,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 그 다음에 수직뿐만 아니라 이 수평으로 어떻게 이걸 나눠서 과연 이 GPU에 분배할지에 대한 텐서 패러렐리즘,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용을 옵션에서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그 숫자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다 보실 필요가 없는 건데,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지금 저 첫 번째 옵션스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게 될 어마어마한 텍스트고, 저 텍스트는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슬럼이라고 하는 스케줄러에 던져야 될 그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명령어를 어떤 특정 인풋만 넣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컨피규레이션의 정보를 니모 메가트론에 넣게 되면 어떤 조그만 유틸리티가 돌면 이제 아웃풋이 텍스트로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는 아웃풋 텍스트가 바로 슬럼에 제출할 수 있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명령어에 보신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이퍼 파라미터죠. 뭐 배치 사이즈는 얼마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러닝 레이트까지도 요즘에 많이 변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등등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몇 번 실습을 해본 결과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이 어느 경우에 가장 학습이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지는 사실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니모 메가트론은 여러 가지의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가지고 몇 개의 아이테레이션을 빨리 돌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어떠한 성능과 어떠한 정확도를 낼지를 예측해서 뭐 이제 어떤 명령어를 치면 저와 같이 CSV 파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CSV 파일을 열어보면 어떠한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일 경우에 성능이 좋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SDK, SDK를 모아놓은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NGC라고 하는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카탈로그 포털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중간에 있는 라이브러리와 그 윗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이제 하드웨어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엔비디아는 지난 봄에 하퍼 GPU 아키텍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저희의 OEM 서버 업체들로부터 이제 H100의 PCI 버전이 이제 그 shipping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그레이스는 저희가 ARM 기반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CPU 디자인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때 시장에 나올 예정이고요. 가운데 있는 건 DPU입니다. 그 네트워크 컨트롤러 칩에 ARM CPU를 같이 합쳐서 이 네트워크단에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호스트 CPU를 오프로딩하겠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이러한 GPU, DPU 그리고 CPU들의 조합도 그 밑에 얘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 CPU와 하퍼 GPU를 하나의 모듈에 NV링크로 묶어놓은 그레이스 하퍼라던가,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 컨트롤러 칩과 GPU를 하나의 PCI 카드에 담은 H100 그 컨버지드 PCI 버전도 참고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H100 GPU, NV링크 타입의 GPU 8장이 담겨져 있는 DGX H100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OEM 서버에 NV링크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4개 또는 8개들이 그 HGX라고 표현하는 그 NV링크로 이루어진 SXM 타입의 H100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시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DGX H100을 가지고 특정한 컨피그레이션을 저희가 다 확정을 지어서 초거대 이제 GPU 클러스터에 대한 아키텍처를 저희가 내놓고 있고, 실제 이러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거대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DGX 슈퍼팟이라고 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 자체를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슈퍼팟에서 이제 연산 노드, 그다음에 연산 노드와 스토리지 간의 초고성능 인터커넥트를 위한 인피니밴드도 저희가 이제 멜라녹스를 인수해서 저희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퀀텀2라고 하는 400G 기반의 인피니밴드 플랫폼도 시장에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께서 슈퍼팟을 사용하게 되실 경우에는 베이스 커맨드라고 하는 초거대 AI 모델을 대형 클러스터에서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스택도 그 안에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그 인프라와 궁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SDK들, 그다음에 잡 스케줄러나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SDK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의 워크플로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봄에 어떤 것까지 발표를 했냐면 지금 그 서버 내부에서 GPU와 GPU를 연결하고 있는 NVLink라고 하는 인터커넥트 기술을 서버와 서버 간의 인터커넥트 기술로 밖으로 빼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DGX H100을 32대 총 256개의 GPU를 연결할 때 인피니밴드는 기반으로 깔려 있고 GPU와 GPU의 통신을 위해서만 저렇게 외장형 NVLink 스위치도 저희가 시장에 내놓을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AI 유즈 케이스였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SDK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니모 메가트론이라고 하는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렸고, 마지막에 그것들을 담아서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동일한 컨셉을 디지털 트윈 제작에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컨셉이라 함은 풀스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SDK,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분명히 디지털 트윈에 사용돼야 되는 그 이 세 가지의 특성은 AI 훈련에 사용돼야 되는 특성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와 AI가 융합되어 있는 유즈 케이스로 가장 저는 훌륭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자율주행 학습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자율주행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로 바라보고 있고 인베디드형 GPU도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 자동차가 밖에 나가서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비디오를 수집하게 되고 그 수집한 비디오를 AI 클러스터, 뭐 아까 DGX 슈퍼팟이 될 수도 있겠죠. AI 전용 슈퍼팟에 이제 그 비디오를 담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AI 모델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비디오에서 여러 가지 객체들을, 자동차든 나무든 여러 가지 객체들을 인식을 합니다. 뭐 이제 컴퓨터 비전이죠. 그런 다음에 인식한 것들을 바로 옆에 있는 그 디지털 트윈에 특화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넘겨주면 디지털 트윈이 돌아가고 있는 클러스터에서 AI가 그 뽑아놓은 그 객체들, 자동차면 자동차, 나무면 나무들을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트윈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현실 세계에서 사고를 치면서 배우는 것이 아닌 그 디지털 트윈 안에서 학습을 해서 이제 뽑아져 나오는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제 차에 장착을 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는 내가 가상의 세계에서 학습했는지 실제에서 학습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에서도 가상에서 배운 것과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디오를 잠깐 보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bjects are harvested and reconstructed using AI. Large-scale asset and scene libraries are created from real-world drives. The reconstructed scenes and assets are loaded into Omniverse and are ready to use in DriveSim. Using NVIDIA Drive Map, we can place dynamic objects such as vehicles, as well as pedestrians.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디지털 환경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실제 Recorded data 환경이고요. can now be turned into fully reactive and modifiable simulation environments for closed-loop testing. 네, 이 마지막 장면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뭐 다 이해하셨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자동차가 시내 한 바퀴를 돕니다. 여기가 아마 이제 엔비디아 본사가 있는 산타클라라 도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비디오가 떨궈져 나오겠죠. 그 비디오를 가지고 AI 컴퓨터 비전 AI 모델에 적용을 해서 자동차 객체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디지털 트윈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포토샵 같은 겁니다. 포토샵 같은 3D 이제 에디터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마지막 부분은 뭐였냐면 실제 이 차가 현실에서 한 바퀴를 돌 때 여기 아까 그 토우 트럭이죠. 그 견인 트럭이 잠깐 있었고 상대방에선 차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잠깐 멈췄다가 갔습니다. 근데 나는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여기서 이제 약간 더 격한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방금 이 왼쪽에서 지나간 차가 객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3D 디자이너가 이 차를 좀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트윈 상에서는 절묘하게 내가 이 토우 트럭을 피해서 옆으로 갈 때 이 차랑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어두워진 이 화면의 왼쪽이 부딪히는 그 디지털 트윈 상에서 부딪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잠시 멈췄다가 이 차가 지나가고 옆에 견인 트럭을 빠져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학습을 한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사실 AI와 메타버스의 이제 융합인데요. 이러한 메타버스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스택이 따로 존재해야 됩니다. 지금 잠깐 보셨던 엔비디아 옴니버스라고 하는 마치 이제 포토샵과 같은 3D를 환경을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DGX가 아니라 이제 OVX입니다. 이제 표현이 되게 어렵죠. 저도 엔비디아 직원으로서 쉽지가 않은데 이제 옴니버스를 위한 이제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마치 이제 DGX처럼 저희 제품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저희 제품이 아니라 저희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OEM 서버 업체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A40 아니면 곧 나올 L40 8개 GPU가 들어 있고 인피니밴드가 아니라 이더넷 커넥트 X 닉이 들어있는 그런 형상이 바로 이제 OVX 시스템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요즘에는 이제 멀티 GPU나 멀티 GPU 서버와 같이는 환경에서 렌더링할 정도의 워크로드는 없지만 이제 향후에는 그런 게 생길 것이기 때문에 OVX 슈퍼팟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OVX 서버를 이더넷으로 연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옴니버스, 그 다음에 OVX라고 하는 메타버스에서의 또 풀스택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모든 AI,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또는 옴니버스 등을 엔비디아는 고객분들께 약 2주 정도의 체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CSP에서 벌크로 저희가 CSP 자원을 구매를 해서 그 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스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고객분들도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엔비디아 런치패드입니다. 런치패드는 클라우드 기반의 엔비디아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접속하셔서 경험하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고 이제 무료로 체험을 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좋구나, 어떻게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이고요. 그 AI에 대한 인식을 엔비디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풀스택으로 엔비디아는 어떻게 시장에 있는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에서 개발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면면의 노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키노트 강연에서도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어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곤란하시면 답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그 KT에 인턴으로 오셨는데 왜 입사를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네모 메가트론에서 파이프 패러렐리즘이 그 레이어를 수평이나 수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이게 사용자가 파라미터를 입력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 내부에서 최적화해서 구분을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걸 최적화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닝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최적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 감사합니다. 그때 인턴 시절에 제 사수였던 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걸 제가 며칠 전 신문에서 봐서 엔비디아 이후의 커리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파라미터 줄 2개 보여드렸는데 사용자가 해야 되는 거는 딱 2개입니다. 텐서 패럴렐리즘을 사이즈를 몇으로 할 건지와 이제 파이프라인 패럴렐리즘을 사이즈로 몇으로 할 건지 딱 그 두 줄인데요. 그 두 줄에 의해서 그 몇 개로 나눌지는 이제 뒤에 있는 백단에 있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가 다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로 제가 GPT-3를 실제 제 손으로 돌린 적은 없고 간접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들어가는 사용자 인풋의 자유도가 너무 적다라는 인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 숫자 2개를 넣어주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인풋하는 것은 그 2가지 숫자이다. 그 뒤는 그 숫자에 의해서 나눠지는 작업은 엔비디아 소프트웨어가 이제 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 들었습니다. 곧 KT로 오실 것 같은데요.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엔비디아의 그 AI랑 그 옴니버스 그 비전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려면 일단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아까 자율주행하는 예제를 들어주셨는데 이런 디지털 트윈을 하는데 비용이 많아서 장벽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옴니버스를 사용하는 케이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시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앞으로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디지털 트윈을 바라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이거 트렌드니까 해야 된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반드시 경제적으로 이게 이 솔루션을 비용을 들여 도입했을 때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지만 도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유즈 케이스가 실제 이제 이번 가을에 있었던 그 GTC에서도 실제 발표를 한 케이스. 그래서 제가 일단 국외에 있는 글로벌 케이스를 짧게 몇 개 소개해드리고 국내에는 제가 고객사를 밝힐 수 없지만 어떤 산업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그 9월 GTC에서 발표한 영역은 총 3가지 영역이었습니다. 일단 통신 영역이었어요. 그 5G, 6G 기지국을 실제로 몇 대를 이 도시에 얼마나 간격으로 해야 가장 비용도 적게 들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수집한 그 도시, 그 조그만 뭐 구일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의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 안에서 실제 그 기지국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기지국에서 돌아가는 그 라디오 프리퀀시 소프트웨어를 이제 익스텐션을 붙여 놓으면 디지털 트윈 상에서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이제 어떤 미국의 차터라고 하는 통신 회사가 헤비 AI라고 하는 스타트업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 있었는지를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도이치반이라고 독일 여행 가셨으면은 타셨을 기차, 그 기차가 뭐 장애물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 상에서 했던 그 이제 철로 산업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즈라고 하는 저희 뭐 이케아 같은 거죠. 가구들을 전시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에 오는 관객들의 가슴 높이, 눈 높이가 뭐고 그분들의 동선, 그 스텝에 대한 그 동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서 가구 배치를 하는 것을 디지털 트윈으로 이미 시연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얼마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산업 분야, 유통, 통신, 제조 분야에서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뜨거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통 제조에서 많이 뭐 스마트 팩토리라는 주제로 많이 질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학습,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떤 현실성이 있는지를 학습하는 단계를 거의 넘어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죠? 네, 그럼 이상으로 2번째 강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